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 사이다는 한 달에 한 번 책으로 함께 고민할 주제를 갖고 매월 15일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김느낌님, 황주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죠. 황주부님 축구 보시나요? 아니요. 김느낌님은요? 저는 축구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직 안 거의- 끝났나요? 아직 한창입니다. 아직 한창이죠.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좀 일찍 떨어져가지고 아, 16강 그렇군요. 진출을 못해서 이제 절반 정도. 아, 네. 그렇구나. 절반이면 8강? 네. 물론 아. 경기 수는 몇 경기 안 남았죠. 네. 8강까지 가면 8강 4경기, 4강 2경기, 3, 4회전과 결승전. 이러면 딱 8경기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아, 곧 또 끝날 때가 되네요. 저는 거의 매일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맞춰서 이제 몸이 아, 패턴이 진짜? 바뀌어가지고 그 밤 10시, 11시 경기를 보고 네. 1시쯤에 잠깐 잠이 들었다가 한 4시가 되면 딱 깹니다. 또 경기가 있나요, 그 시간에? 네, 그때 이제 채널을 또 아. 켜는 거예요. 게다가 또 요즘에는 윈빌던 테니스도 또 시작을 해가지고 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보는 거 좋아하고요. 오. 하는 거는 좋아하고 즐기는데 할 음.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못해요. 근데 보는 건 너무 좋아요. 종목을 안 가리고 봐요. 저는 축구는 특히 월드컵 좋아하는 이유는 그냥 뭐 클럽 리그나 이런 거는 제가 뭐 이렇게 계속 챙겨보질 못하니까 아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안 보고. 근데 월드컵은 보게 되는 게 왜냐하면 월드컵은 그냥 시작할 때부터 그 국가의 그 잠재력, 포텐셜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그리고 키플레이어들 뭐 이런 거 다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저한테는 이제 각각 국가의 그 캐릭터가 생겨요. 캐릭터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좀 이입해서 보기 쉽고 이제 월드컵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뭐 외신에서는 한국이 이제 독일 이겼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것이 월드컵의 존재 의의다. 저는 그게 되게 동감이 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축구는 좀 비교적 11명이 한 화면에 잡힐 수가 있는데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좀 오히려 얼굴이 안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움직임으로 해서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냥 심리가 되게 이렇게 읽혀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뛰는구나. 가령 이제 손흥민 선수 나중에 독일전 2번째 골이 나중에 이제 그게 밝혀져가지고 엄청 좀 또 화제가 됐었는데 저는 그 골 넣는 거 보면서 되게 눈물 흘렸거든요. 사실. 진짜? 왜 그게 화제가 됐냐면 하프라인에서 저쪽까지가 50m인가 그래요. 네, 50m에서 60m 사이죠. 근데 그 손흥민 선수가 그걸 5초 만에 주파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초당 10m? 네. 그러니까 100m 10초에 뛰는 속도? 90분을 다 뛰고 다 난 뛰고 후에. 난 다음에. 대단한 거였군요, 그게. 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쫓아가서 굉장히 어려운 각도에서 골을 성공시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있어서. 저는 독일전 때 한국이 골을 넣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렇게 약간 미친 사람처럼 계속 웃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비현실적인 어떤 상황, 이거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받아들여야 되나. 그리고 바로 트위터를 열어서 이제 트위터 사람들의 그 드립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즐겁고 신기하고 재미나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그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올리는 재미난 이야기들 이런 거 보느라고 밤을 꼬박 샜어요. 저는 스포츠를 보는 걸 진짜 안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소식은 들릴 거 아니에요. 한국이 그렇죠. 탈락했다, 뭐 이겼다. 네. 별 감흥 없. 그냥 이렇게 독일을 이겼을 때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겼다 이런 거보다 조금 정말 뭐냐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평등하다 약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뭐 마음 고생한 얘기가 엄청 많이 들려왔어요. 저는 다른 거 뭐 몇 대면 이런 걸 잘 모르고 막 사람들이 막 청와대 가서 막 국가대표 떼라고 막 청원하고 막 이런다는 얘기를 듣고 왜 저래 이러면서 그랬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그 저는 청원 때문에 이번에 이제 잘 해놓고 어쨌든 16강 진출을 못해서 대표팀 들어올 때 이제 막 계란 던지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 청원이 없었다면 계란은 훨씬 많은 사람이 던졌을 겁니다. 진짜?
그런 청원들이 어. 사실 되게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전체적인 여론에 끓는 점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죠. 그런 또 그런 효과가 있겠네요, 정말. 저는 이번 월드컵 보면서 늘 이 월드컵이 되면 또 이 특수를 노리고 책을 내는 곳들이 있거든요. 리얼리?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가장 기대를 모았던 책이 그 후 시리즈라고 왜 인물 다루는 알죠. 시리즈 있잖아요. 네네, 너무 어린이 잘 교양서 알죠. 잘 아시죠? 네. 거기서 손흥민 편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손흥민 선수가 골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이 책의 판매량이 왔다 갔다 한다. 좀 팔렸겠네요, 진짜. 근데 아쉽게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한 10년, 한 8년 정도 뒤에 위인전 예상해 봅니다. 위인전 손흥민 위인전 나올 수 있을까요? 나왔다니까 지금. 손흥민 위인전이? 후에서 지금 그 위인전 나왔다고. 비슷한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예전에 뭐 박지성 선수나 네네. 그 이전에 홍명보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어쨌든 성적이라는 게 같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때 좋을 때였으니까. 네. 근데 손흥민 선수는 분전했지만 뭔가 한국 팀의 성적 자체가 높지 않으니까 관심이 좀 덜 갔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근데 이 경기를 직접 보는 거는 좀 개인에게도 좀 색다른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전혀 지금 그래요의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령 이런 미시사가 생겨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2002년 경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가 제일 재밌게 본 건 이탈리아전이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스페인전인데 네. 왜 스페인전이냐면 직접 봐서? 아니요. 저는 그 TV로 봤는데 그때도 그 스페인전 보면서 울었어요. 어떤 장면 때문에. 그 김태형 선수라는 수비수가 네. 있었어요. 한국 수비수가 그때는 이제 코뼈가 나갔을 텐데 맞아. 그래가지고 기억난다. 이게 무슨 마스크 같은 거 쓰고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 골 넣은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많이 가 있는데 역습으로 패스가 딱 찔러져 왔고 스페인 스트라이커가 공을 잡고 막 질주하는데 그때도 거의 뭐 한 90분 다 끝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김태형 선수가 쫓아갔어요. 그래서 딱 붙어가지고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 막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엄청 그래서 저는 2002년의 선수는 김태형이에요. 그런 미시사. 저는 스포츠 계속 보면 이런 미시사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 지금 스페인 말씀하셨잖아요. 스페인 축구팀은 2002년에는 한국 그러니까 개최국에게 승부차기로 토너먼트에서 졌어요. 네. 이번 대회는 16강 러시아한테 개최국한테 또 승부차기로 졌어요. 스포츠를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우연히 쌓여가지고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어서 이게 보기 시작하면 마치 어떤 책을 읽거나 내가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것처럼 쌓이거든요. 네. 그 자체가 보는 재미도 있지만 그런 이제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함께하는 재미도 있어요. 그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한국 같은 경우는 전범국의 강한 면모를 보이는 그렇죠. 독일, 이탈리아, 일본. 니들은 걸리면 니들은 약간 이런. 그러니까 그게 막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일본 싫어하고 막 이러면은 되게 너무 민족에 매몰되어 있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그냥 재미 요소인 것 같아요. 이번에 참 재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본 팀 경기에 대해서 상대 팀이 이겨주길 바라는 마음들이 실제로 많이 있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자극하는 혹은 그런 마음들을 떨쳐내지 못하는 해설자들이 이번에도 일본이 16강에서 벨기에랑 할 때 벨기에가 마지막에 역전골을 넣으니까 한 공중파 방송의 해설위원이 그 선수 이름을 부르면서 고맙다고 리얼리?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논란이 좀 됐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비판 기사가 나오고. 근데 저도 뭐 김느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건 그냥 스포츠의 재미 일부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예민하게 물론 저 공중파에서 그런 정도까지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런 재미 요소로 좀 보는 것들은 그리고 이번에 그 독일이 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위안을 주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영국이랑 프랑스가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거의 그렇구나. 뭐 영국의 저는 그 동영상을 난리 났어? 봤는데 클럽에서 굉장히 숨을 죽이고 있다가 거의 난리가 났겠군요. 한국이 골을 넣으니까 와 하고 갑자기 우리 한국 사람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걔네는 그래가지고 이게 영국 공습의 이게 그런 역사적인 맥락 때문에
사람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재밌네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진 않는데 이런 얘기는 되게 재밌네요, 진짜. 저희가 앞으로 네. 축구를 이렇게 더 맛을 보실 수 있도록 재미를 보실 수 있도록 이런 얘기 종종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오프닝은 마치 월드컵 특집처럼 이루어졌는데 우리 이어서 산책 판책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달에 김느낌님과 황주부님이 산책 판책 어떤 책들일지 궁금한데요. 이야기 나눠볼까요? 김느낌님께서는 이번 달에는 의외의 책이에요. 물론 늘 의외의 책을 필연의 책처럼 의외라. 근데 설명해 사실 주시고. 이 책은 저한테는 가장 저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른 책은 제가 산 책은 김홍표의 크리스퍼 혁명이라는 네. 책인데요. 이 크리스퍼라는 게 그 뭐예요? 유전자 가위. 네, 유전자 이 가위를 유전자 말하는 가위가 뭐 1세대, 2세대 이렇게 있는데 이게 3세대 가위라서 되게 쉽게 이제 유전자 편집이 가능한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기술에 대해서 한국 저자가 쓴 책이네요. 그렇죠. 한국 저자가 쓴 책이고 저는 뭐 전공도 화학했으니까 이과했고 그리고 이제 무슨 또 저희 둘이 갑자기 문송이 되나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을 그래서 소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읽어보고 소개를 해도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 문과여도 전혀 이해 기준은 저예요. 제가 읽을 수 있는 책인가요? 읽을 수는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거보다 더 쉽게 쓸 수는 없어요. 그래요? 네. 이거보다 더 친절하게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그럼 생각에. 테스트용으로 한번 읽어봐야 네. 되겠다. 근데 갑자기 크리스퍼 쪽에 관심을 아니, 갖게 원래 되신 이유가 원래 크리스퍼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미래지향적인 기술들에 관심이 많은데 뭐 요즘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거는 AI,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약간 이 크리스퍼는 한번 반짝했다가 요즘에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제일 미래를 바꿀 가능성이 큰 게 크리스퍼라고 저는 그렇죠. 보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거의 AI 자율주행과는 달리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도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냥 잘라서 붙이면 되는 건데 붙는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여러 가지 이제 해보는 거죠. 네.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면서 이제 하는 부분만 남은 거고. 그래서 이 책을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이게 사실 이제 이거 누가 좀 중고 싸게 팔면 사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책은 중고가도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좀 수요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산 사람들이 보고 안 판다는 얘기도 그렇죠. 하죠. 예. 근데 안 팔 수밖에 없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한 번 봤을 때 머리에 쏙 들어가지 않고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설명 자체는 굉장히 친절하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 약간 그런. 그래서 어쨌든 유전자 가위 하면 그냥 관념적으로는 이해가 굉장히 쉽잖아요. 우리 유전자가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이중나선 구조니까 밧줄 비슷한 건데 그 밧줄을 잘라가지고 이 부분을 빼고 딴 부분을 붙이면 뭐 슈퍼맨이 되는 약간 그런 직관적인 이해는 굉장히 다들 하고 계셔서 그런 거는 좀 쉬운데 이 책은 그래서 유전자가 어떻게 생겼는데 어떤 부분을 잘라서 어떻게 붙이고 그래서 이거가 뭘 의미하고 약간 딥하게 이렇게 들어가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고요. 저는 일단 생명공학을 이제 대학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고등학생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내가 이 책을 완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해 볼 만하고요. 그리고 웬만한 생명과학 책보다 설명이 좋습니다. 전공서들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황주부님이 말씀하셔서 문득 그냥 생각해 보니 황주부님은 이 책을 끝까지 안 읽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제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황주부님 취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완독하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땐 역시 책 뒤만 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랑 같이 읽으면 좋을 만한 이제 칼럼이 하나 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이 칼럼 때문에 이 책을 읽게 된 건데 이 칼럼이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2016년 7월 29일자 중앙일보에 나왔던 그 김명자의 과학 오디세이. 김명자 그 장관 하셨던 분이에요. 환경부 장관 하셨죠? 예, 맞아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혁명 위기인가 기회인가 라는 제목의 칼럼인데
내용은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이 크리스퍼 기술 자체가 국내 연구진이 처음 개발한 거예요. 그래요? 네. 유전자 교정이 가능하다는 거를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입증을 했어요. 근데 이 생명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은 규제가 좀 있는 편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미국이 지금 앞서가고 있고 특허도 그쪽이 많은데 우리는 뭐 그냥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게 이 칼럼인데 굉장히 길어요. 길고 거의 소논문의 한 장 정도의 길이인데 그 많은 공돌이들이 이 칼럼을 읽고 아 역시 장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평을 했던 그래서 그 칼럼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과학자 꿈꾸는 친구들이 뭐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는데 많아요. 저 때는 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꿈이 유전공학자가 되는 네. 거였어요. 많은 과학자 중에 고 연배 초등학생 때는 정말 과학자 꿈꾸는 친구들이 많았죠. 고 연배 아니고 제 연배 때도요. 네. 이 과학 입국, 뭐 과학 강국, 그리고 이제 항상 그 만화 잡지에 앞으로 뭐 20년 후의 세상 막 이런 네네. 엄청난 게 자기 실려서 우상 열차 나오고. 네네네. 자기 우상열차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여기 나왔던 것들이 약간 거의 다 이제 실현 단계에 가 있는데 유전공학자가 되고 싶었던 것도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예, 이렇게 유전자 미래는 잘라서 우리 뭐 혈우병 유전자 같은 거 유전병이잖아요. 그 유전병 다 치료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그 과학 책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실현이 되면서 이쪽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책은 굉장히 좀 추천해 볼 만합니다. 네. 한국에 나와 있는 이 크리스퍼 관련된 책이 몇 네. 종 있어요. 이제 김홍표의 크리스퍼 혁명이 그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정말 잘 설명해주는 책이고요. 그리고 전방욱 교수라고 이 강릉대 생물학과 교수이신데 이분이 쓰신 DNA 혁명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이 책은 그 윤리적인 쟁점들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번역서가 한 종 있습니다. 네. 크리스퍼가 온다라는 책인데 이 제니퍼 다우드나라고 이 사람 미국에서는 크리스퍼 기술을 제일 앞서서 하고 있는 여성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쓴 책은 이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막 각 나라에서 갈등이 생기고 연구 집단 내에서도 경쟁을 막 치열하게 하고 이런 살아있는 얘기들이 좀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요새 하고 있는 것이 국제 인간 유전자 편집회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각 나라의 아까 김립기님 말씀처럼 나라별로 이 정책 그렇죠. 제약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그렇게 둬서는 해결이 안 될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딘가는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경쟁이 되면 결국 다 열릴 수밖에 없는데 이 크리스퍼 기술이 지금 무서운 이유는 이게 그 3세대가 되면서 단가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누구나 몇백만 원 정도면 이 기술을 가지고 심플하게 뭔가 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이제 그 조작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집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국제적인 협의나 윤리적인 기준이 마련이 안 되면 이거는 정말 앞으로 그 김립기님 말씀 인간사에 그런 다른 기술보다 훨씬 이제 급격하게 그러네요. 큰 영향을 영향을 미칠 미칠 수 거거든요. 있는. 그러니까 사실 그 호모데우스나 사피엔스에서 그 얘기하는 우리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과연 환경 문제일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그렇군요. 좀 참고해서 같이 꼭 읽어보고 이거 크리스퍼라는 키워드는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퍼라는 주제가 네.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에서는 전혀 논의가 없고요. 제가 이번에 난민 주제가 핫하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도 느꼈던 게 난민법이 있거든요. 그 난민법이 통과될 때는 사실 아무도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지금 와서 받지 말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법이 만들어질 때는 뭐 하다가 이제 뒤늦게 그 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법은 있고 그래서 이제 법대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생활에 바빴기 때문에 몰랐겠지만 우리나라도 난민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저는 없었어요. 난민들이 왜 우리나라로 와 이렇게 빡센 여기까지. 데를 여기까지 멀리. 근데 여기 이제 왔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퍼 같은 경우도 나중에 뭔가 내 의견을 얘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교양 정도는 쌓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네, 좋습니다. 이번 달 산책으로는 김니끼님께서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나온 김홍표의 크리스퍼 혁명 소개해 주셨고요. 자, 황주부님께서는 이 주제야말로 네. 정말 혁명이죠. 오늘날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테마. 그렇죠. 네, 어떤 책이죠? 바로 설혜심 교수가 쓴 소비의 역사란 책이에요. 네, 우리도 이 역사에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제일 많이 하는 행위가 사실은 소비하는 행위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굳이 백화점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하는 쇼핑 행위 말고라도 사실 우리의 생활의 행위 자체가 무엇인가 그렇게 그러니까 소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특히 도시는 뭐 맞아요. 소비를 빼면은 생활을 구성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농촌에 가면 그나마 직접 소비하지 않는 생산물들이 생기니까. 근데 도시에서는 내가 생산 활동을 안 하니까 소비를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태까지 소비 자체라기보다는 소비하는 인간 그리고 이제 소비의 패턴이라든가 속성 네네. 주로 뭐 이런 마케팅 그렇죠.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소비를 되게 많이 다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소비에 대해서도 넌 그건 기호적 소비야. 넌 무슨 소비야? 막 이러면서 우리를 막 비판하고 막 이런 관점에서 소비를 좀 많이 다뤄왔다면 이 책은 전혀 새로운 방향에서 소비를 얘기해요. 일단 저는 역사학자가 쓴 소비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고 그렇죠. 실제 그 사람들이 뭔가 그 당시에 핫한 어떤 소비재가 있고 행위가 있잖아요. 소비 행위가 있다면 그 뒤에는 뭔가 이야기가 있고 움직이는 어떤 큰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항상 해석된 것으로서의 소비만 듣다가 어떻게 보면 그 구체적인 소비재나 소비 행위를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소비를 5장으로 나눠 놓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굿즈, 욕망하다. 그다음에 세일즈, 유혹하다. 컨슈머 소비하다, 마켓 확장하다, 보이콧 거부하다. 그래서 약간 소비에서의 어떤 소비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소비자, 소비를 하는 사람의 그 소비 행위가 가지는 정치성까지를 굉장히 폭넓게 그 다루고 있는 장점이 있고요. 네. 일단 진짜 재밌어요. 네.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들어봐야 될 텐데 네네. 저도 이 책을 이 책이 나왔을 때 굉장히 재미나게 읽고 또 제가 일하는 서점에서 자리에 올리면서 그 좋은 자리에 올리면서 제가 소개글을 썼었는데 네. 그 첫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제목이 마침내 도착한 소비의 경전입니다. 무엇을 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 무엇을 사는 일이 가장 쉬운 일로 꼽히는 세상이다. 물론 돈만 있다면 말이다. 소비하는 이들은 최고로 대접을 받는 듯 보이고 조금이라도 쉽고 편하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끊임없이 나온다. 이건 재앙이다. 이렇듯 소비 문화가 오늘날 인류의 가장 중요하고 고유한 활동으로 자리를 잡으니 시발 비용이나 탕진잼처럼 다양한 소비 행태를 일컫는 신조어도 쏟아진다. 이 말들의 뜻을 모른다면 아직 더 소비해도 괜찮다. 그런데 이렇게 소비하는 인간이 불현듯 탄생했을까? 아니다. 우리에게도 찬란한 역사와 전통이 있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 맞아요. 굉장히 적절한 소개이고요. 네. 저는 사실은 이 여러 정말 너무 많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2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양복에 대한 거예요.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양복이요. 양복. 네. 그러니까 수트라고 하죠 요즘에. 그쵸. 수트빨. 근데 이 양복이 원래 남성들의 의상이 여자들보다 몇 배나 화려하고 훨씬 비쌌대요. 왜냐면 여자들은 집에 있잖아요. 남자들은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는데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면 오를레앙 공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뭐라 그러죠? 왕자는 어땠냐면 그 전쟁터에 나갈 때도 얼굴에 분칠을 하고 머리에 뽕을 엄청나게 넣은 가발을 얹고 그다음에 이제 보석이 박힌 그런 의상을 입고 전쟁터에 나갈 정도로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소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혁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르주아가 사회에 어떻게 보면 주류 이데올로기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는 것이 남성답고 이 시류의 트렌디하고 이렇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성들의 복식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양복이라는 게 등장해서 이렇게 안 변한 옷이 있을까?
사실 여자들 옷을 보면 뭐 트렌드가 막 치마 길이만 해도 짧아졌다 길어졌다 막 이런데 남자 수트는 양복이 뭐 3버튼에서 2버튼, 1버튼. 그러니까 거의 변화가 멀리서 보면 똑같죠. 그렇죠. 네. 아이고 뭐 본인들은 핏은 좀 다른데. 아이 그건 너무 작은 차이라 사실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 차이로 너무나 오랜 시간 이 흘러온 이 양복이라는 옷이 그 당시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러면서 내가 부자인 걸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옷이 비슷하니까 그걸로는 티가 안 나니까. 티가 안 나죠. 그럼 어떻게 뭘로 했을까요? 하죠? 그래서 와이프들에게 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명품 백 같은 게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래서 거예요. 일단 자기의 부인이나 딸이 내가 데리고 나갔을 때 나의 옷은 비슷하잖아요. 그럼 나의 부인과 딸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자를 썼느냐에 따라서 나의 지위가 구분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뭐 사치와 허영, 무슨 네. 김치녀 이런 것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그건 굉장히 부당하다고 아래오해요. 실제 소비 역사를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들은 내가 원하는 걸 소비한 게 아니죠. 남편의 지위와 그 역할과 거기에 걸맞게 내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인형처럼 네네. 꾸며진 것으로 소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매약에 대한 뭐야? 매약. 매약이요? 약간 이상한 느낌 드시죠? 매약이요? 매약이 뭘까요? 무슨 말이죠? 저는 처음에 매약이라 그래서 이거 약간 뭐랄까 약간 성병 느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가? 매동약의 약이다, 뭐 준말인가?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왜냐면 조제한 약이 아니라 조제되어서 팔리는 약. 이게 이제 소비에서 엄청난 뭐랄까요 전기를 만든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추측해봐도. 네. 추측해봐도 뭔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 어렸을 때도 왜 동네 제가 좀 약간 연식이 있어서 동네 장날에 가면 약 장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쇼를 하면서 이거 한번 먹어봐 막 이런. 근데 이제 이 매약이 우리나라 시골 장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소비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뭐랄까요 새로운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새로운 소비를 위한 예를 들어서 뭐 전단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된 어떤 아주 혁신적인 아이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선물했어요. 주로 이제 주변에 MD라는 그 직업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많이 그렇죠. 선물하고 특히 이 책의 그 뒷부분에 보면 홈쇼핑 얘기도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 그 백화점 카탈로그 같은 걸로 맞아요. 시작된 홈쇼핑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오늘도 하나 샀는데 나쁘게 살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산다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일종의 죄책감과 폭주 사이를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패턴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또 자기의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역사로 소비를 본다는 것에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펼쳐지다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오늘날 이제 소비의 네네네. 이야기들을 하면서 네. 소비의 평등화, 네. 욕망의 평등화 이런 얘기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네네.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저자 특강을 들었는데 네. 이 부분에 특히 이제 힘을 주어서 쓰셨는데 일반인들은 이 뒷부분보다 앞부분에 재미있는 에피소드에 열광한다며 약간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앞에 에피소드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매력적이기 때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예를 들어서 보이콧 여기서 이제 소비자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네. 윤리적 소비라는 얘기들, 그렇죠. 뭐 공정무역, 그렇죠. 근데 사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회적 존재라고 할 때 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대 사회인 것 같아요. 네. 예전처럼 뭐 계급처럼 이렇게 확연하게 갈리는 어떤 게 아니라 나를 어느 집단에 묶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사람들의 가치도 그만큼 다양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소비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다양한 계급에 퍼져 있지만 같은 이해를 가지고 뭔가를 하기에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위치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미국이라든가 소비자 운동이 출발할 때는 그런 힘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살짝 그 옛날에 그 날리던 기치에 비해서는 좀 퇴조한 경향이 있지만 우리가 소비 자체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제 실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요즘에 뭐 갑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이슈들도 보면 이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 소비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느낌상
저랑 황주부님은 네. 소비를 굉장히 즐기고 좋아하죠. 네, 좋아하는 네. 타입의 네, 그렇죠. 사람인데 네. 그냥 내일 나 죽을 수 있으니까 오늘 다 쓴다 이런 생각으로. 김느낌님은 저는 보면 그렇게- 소비를 막 즐기는 타입 같진 않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없죠. 저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요? 네. 이미 일단 그렇게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애가 있잖아요. 아, 네, 네. 애가 있으니까 음. 제가 만약에 다 써버리면 걔는 좀 그렇잖아요. 저도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애가 생기면 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도 소비를 좀 즐기는 유형의 인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살 때 소비 패턴을 생각해 보면 그냥 정말 딱 떨어지게 썼거든요. 월급 받은 거 다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할 때 되게 후회 많이 했어요. 아 너무 조금이라도 모을 걸. 난 모아놓은 게 없구나. 뭐 약간 제가 이런? 그러니까 소비를 즐기지 않는다는 느낌이 이런 거였어요. 안 쓴다라는 게 아니라 황주부님과 저는 좀 충동적으로 삽니다. 그치. 근데 어딘가에 김느- 딱 나를 불러요, 제가. 김느낌님은 이렇게 막 찾아보고 알아보고 해서 합리적 맞아. 소비를 할 것 같다는 느낌인 거예요. 합리적 소비를 충동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제일 해요. 피곤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상할 수 없어요. 네, 이렇게 하죠. 가령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어폰 그 음향기기를 좋아하니까 집에 가면 이어폰이랑 이제 헤드폰이 쭉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어폰은 딱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 단종됐는데 포낙이라고 해서 그 원래 보청기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PFE21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지금은 살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포낙이 원래 보청기 회사인데 이어폰을 만들다가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겠어요라고 선언을 해서 전 세계 포낙 덕후들이 재고품을 쟁여놓기 시작하는데 네, 저도 그 행렬에 동참해서 근데 시세가 이게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어떤 샵에 가서 얘네가 작사를 내놓으면 거기는 가격이 올라가고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워낙 큰 회사였기 때문에 좀 그게 몇 달 정도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엔 저도 한 3피스, 4피스 정도 샀는데 그게 한 피스에 한 15만 원 정도 해요. 이어폰이요? 네네. 우와. 이거 왜 피곤하게 사시는지 아시겠죠? 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걸 내가 일이야. 좀 피곤하게 사면 한 피스를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사서 놓은 이어폰이 있고 그리고 이제 헤드폰도 종류가 한 3종류, 4종류. 그래서 아이유가 쓰는 소니 헤드폰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제나이저의 엠페리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서 근데 또 비싼데 싸게 나오면 사야 돼요. 가령 원래 40만 원짜리예요. 근데 간혹 그걸 뭐 20만 원에 판다. 그러면 헤드폰 하나 20만 원 비싸죠. 하지만 싼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사람이네. 네, 비슷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만 제가 티가 안 나게 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막 구멍난 10년짜리 막 10년 입은 티셔츠 이런 거 막 하고 다니면서 되게 그 큰 돈 쓰는 건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소비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마음껏 쓰는 영역과 굉장히 이렇게 망설이는 영역. 사람마다 너무 그게 다르죠. 네. 그게 참 재미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칙도 달라요. 저는 할부를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음. 할부를 해서 차도 일시불로 사야 돼.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는 거예요. 왜 일시불로 사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싫어요. 기본적으로 빚을 깔고 있는 게 싫은 그게 거죠. 너무 싫어서 난 너무 좋은데. 난 너무 싫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를 되게 좋아하지만 이렇게 적자를 보는 소비는 안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소비를 좋아하는데 할부까지 좋아하면 전 이미 파산했어요. 아니 그 할부가 네. 우리가 욕망을 실현하는 어떤 좋은 시스템처럼 작동하잖아요. 여기에도 이제 할부가 어떻게 뭐죠? 이게 여기서 보면 할부의 역사가 최초로 뭔지 아세요? 재봉틀이에요. 재봉틀이 왜 집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비싼 그렇죠. 고가의 기계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할부를 해요. 할부 제도를. 재봉틀.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나와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재봉틀 산 적이 있는데 음. 지금은 재봉틀 많이 싸졌죠. 할부 안 해도 될 만큼. 갑자기 생각이 재봉틀 나네. 언제 왜 사셨어요? 너무 신기하네. 취미가 그런 게 있었어요. 오. 지금은 하지 않는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되게
남들이 안 하는 취미를 많이 했군요.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진짜. 재봉틀도 사고 제 친구도 할부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명확한 계기가 있었어요. 뭐예요? 저같이 할부 신봉자였는데 여자친구한테 무슨 선물을 할부로 사줬다가 1개월 차에 헤어진 거예요. 오 마이 근데 갓. 그걸 6개월짜리 할부를 끌어가지고 너무 슬펐겠다. 진짜. 한 달에 막 수십만 원이 나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사죠? 아니 그럴 때는 이제 황주부님처럼 일시불로 사주는 게 좋겠네요. 그럼 한 달만 배 아프고 말아. 아니 왜 할부를 일시불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할부를 사는 거예요. 아니 능력이 안 되면 안 사야지. 그걸 왜 사죠? 여자친구를 사랑했나 보죠. 난 이해가 안 되지만 네.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소비의 역사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굉장히 재밌어요. 저희 산책 판책 네. 황주부님께서는 설혜심 교수의 네. 소비의 역사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나온 흥미로운 역사책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산책 판책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네. 하고요. 저희 이달의 주제 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의 주제톡 이번 달 주제는 내가 가장 많이 선물한 책이에요. 네. 이 책 선물이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예전에는 좀 책 선물이 멋있는 일처럼 여겨지기도 그렇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문화도 아니기 때문에 이 책 선물 하는 한주부님 것이 부럽습니다. 왜요? 애매한데. 책 선물이 멋있었던 시대를 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때 그리고 왜 책 선물할 때 앞에 그 왜 그냥 적어주고. 안 주고 적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들을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진짜.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네. 뭐 선물을 한 권을 여러 번 받기는 어려우니까 내가 선물 받은 책이 아니라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한 선물했던 책 이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전에 이제 네. 그 선물 받았을 때 네. 앞에 써 있는 문구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저 기억에 나는 책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이게 정신분석 인문 그러니까 프로이트 책인데 이 책을 제가 2003년에 대학교 동아리 후배에게 받습니다. 제 생일 때. 이 친구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앞에 저의 정신을 분석해 주세요. 이런 거죠. 생일 축하합니다. 정신분석학은 문학적인 알매 탐구 방법이 어떻게 실증적인 근거를 갖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 너머의 인문적 알을 같이 고대하며. 맞네. 2003년 12월 19일. 나 이제 막 떠올라 저런 비슷한 얘기들이. 저의 정신을 분석해 주세요. 아 이거 인상 깊어가지고 아, 이 그때 당시 값이 10,000원밖에 안 해요. 한 지금 페이지가 460쪽인데 요즘 같으면 2만 원 넘을 건데 무려 15년 전 책이 되었네요. 이제 이 친구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학 너머의 인문적 알을 실천하고 있는지. 저도 막 기억이 나는 게 제 때 뭐냐면은 보딜리아르, 네. 소시르 막 이런 책이 엄청 유행할 때죠. 유행했었어요. 네. 포스트 모던. 네. 근데 참 어렵잖아요, 그 책들이. 근데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게 그 책을 이제 선물한 친구가 아마 생일 선물로 책을 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레토릭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책들을 굉장히 쉽게 꼭꼭 씹어먹을 뭐 친구에게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아이를 그 다음에 만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굉장히 책 선물이 어려운 게 부담스러웠던 그거라는 겁니다. 기억이 받으면 다음에 만날 때 그 책 얘기를 왠지 다 읽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압박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무작정 기쁘질 않은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가 좀 있죠. 이 정신분석 인문 선물로 받으신 책을 제가 지금 살짝 봤는데 네. 일단 겉표지가 굉장히 이 뭐라 그러지 문고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얇은 건 아닌데 그 뭔지 아시죠? 알아요. 네, 하드커버 아니고. 하드커버 아니고. 저는 모든 책 선물은 다 하드커버로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렇게 선물을 주면 뭔가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근데 하드커버는 커버가 일단 두꺼우니까 그 좀 괜찮고요. 그리고 선물도 이제 포장을 하드커버를 주게 되면 왠지 포장된 선물을 주는 느낌? 아, 상자 그런 같은 느낌 있겠네. 느낌이구나.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굉장히 외향보다는 그 알맹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선물을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아마 이 후배가 이 책을 그 인문사회 전문 서점인 풀무질에서 사서 줬을 거예요. 네, 기억이 납니다. 어디에 있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가 가장 많이 선물한 책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황주부님 책부터 해볼까요?
네. 사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어떤 책들을 아, 선물했지? 네. 근데 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제가 선물했던 책들이 있는 거고요. 5년 전쯤에 했던 책들이 있는 거고. 그때 내가 뭐라고 살았나? 누구를 주로 만났나? 근데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 책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바뀌고 그렇죠. 그 내가 선물한 대상도. 예, 같이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 자체도 바뀌니까.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친구들한테 책을 선물을 많이 했다면 또 한 5년 전쯤에는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대학을 가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네. 진입한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호모 시리즈 되게 유행했던 호모 쿵푸스, 네, 호모 에로스 이런 네. 책들을 굉장히 많이 선물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고민하는 거, 공부라는 게 도대체 뭘까?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럴 때. 근데 요즘은 그런 책을 제가 선물 안 하게 되고 제가 요즘 선물하는 걸 들고 왔어요. 네. 어떤 책이냐면 일단 이 책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생애 처음으로 혼자 국제공항에서 환승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나이는 40이 넘었는데 뭐 이렇게 환승이라는 걸 처음 해보는데 거기다 혼자고 환승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되게 막 두려워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이제 비엔나로 환승을 해야 되는데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일단 가자. 그쪽으로. 그쪽으로 일단 가야겠다. 가서 뭘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환승로 이제 그 통로의 거의 끝에 서점이 있더라고요. 네. 서점에서 시간이 이제 어딘지를 확인해 놓고 그래도 한 1시간 반, 2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근데 제가 영어랑 외국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점에서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때 그림책을 보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나게 된 역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나게 된 책인데요. 책의 제목은 맵스예요. MAPS. MAPS. 지도들. 네네. 이 책이 일단 판형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정말 예쁜 그림들로 세계 지도와 그다음에 이제 각 대륙들 그리고 대륙의 안에 있는 나라들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때 이제 독일 서점에서 독일판하고 영어판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독어는 1년 공부했고 영어는 그보다 좀 기니까 영어판 책을 사게 됐는데요. 사실 이 책이 저한테는 내가 1년에 가장 많이 읽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책은 한 권을 읽고 그냥 덮어두고 또 이제 뭔가 필요하거나 생각이 났을 때 다시 한번 펼치게 되는데 가장 제가 1년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읽은 책을 시간으로 따진다면 이 책인데 저한테는 힐링북이거든요. 이렇게 펼치면 네. 한 나라의 지도가 네. 그려져 있고 그 지도 안에 그 나라의 특색 있는 장소, 뭐 물건, 뭐 식물, 사람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다채롭게 이제 일러스트로 구성이 돼 있는 네. 방식인 거죠. 네. 네. 근데 보면 이제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요즘 이 나라에 가장 많은 아기들 이름이 뭘까? 우리나라는 서준이에요. 남자애는 뭐 그리고 뭐 어디 가면 빠올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나라에 또 기억에 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도 이런 식으로 들어 있고요. 제일 좋은 건 또 음식이 들어 있어요. 그 나라 네. 사람들의 그 나라의 전통 음식, 그다음에 혹은 그 나라의 정말 그러니까 전통 음식이 아니더라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요새는 이제 그 자연지리와 인문지리가 다 네네. 관심이 네네. 있잖아요. 근데 인문지리의 영역과 자연지리의 영역이 너무나 예쁜 일러스트로 들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스웨덴 편 같은 경우에 네. 린드그렌인가요? 네. 그 삐삐.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아, 그쵸. 린드그렌과 삐삐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그래서 스웨덴 그러면 잘 기억이 안 났다가 그 삐삐를 만나면서 다시 스웨덴을 다시 꼼꼼하게 보게 되고 그리고 뭐랄까요. 어딘가를 여행을 우리가 꼭 가야 맛은 아니잖아요. 어디를 내가 가고 싶고 이런 상상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 그냥 펼쳐 들어서 나도 모르게 웃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 프랑크푸르트 네. 국제공항에서 영어판을 사오셨다고 했는데 네. 이 책이 한국에도 번역이 됐죠. 그렇죠. 제가 사실 이 책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됐으면 내가 번역을 이게 출판사랑에서 에이전시를 찾아봐야 되겠어라는 정말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어요. 네, 한국에서도 꽤 화제가 됐고 네네네. 판매가 좋아서 네. 이제 특별판이 또 나왔죠. 맞아요. 더 많은 나라를 우리나라에서는 추가한. 지구촌 문화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특별판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나라들에다가 한 40개 이 정도의 나라들이 더 추가돼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특히나 뭐냐면 그 남녀노소를 안 가리는 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보아서 좋고 애가 보아서 좋은 것보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즐거움을 찾고 어른도 어른대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데 더 좋은 건 함께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책이 크니까 일단 가족이 뭐 2명, 3명이 한꺼번에 펼쳐놓고 각자 그 책을 읽으면서 또 뭔가 게임도 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계획도 세울 수 있는. 저도 이 책을 네. 그 아이가 있는 친구들에게 그쵸. 선물을 많이 선물하게 했는데 되죠. 이 책의 유일한 단점은 아이들이 자꾸 그 나라를 가자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예요. 부담스럽다고 부모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애들도 그때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부모가 다 재벌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없다는 걸 배우는 게 저는 아이들한테 너무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어른들도 그거를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어른이나 아이나 우리는 다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편해하기보다는 매우 적극적으로 그렇지 가고 싶지. 그러나 우리가 다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그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줄여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아껴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이걸 함께하는 게 가족이죠. 그리고 그러기에 저는 또 이런 책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친구들한테 이번 우리 책사이다 방송을 링크를 보내줘야겠습니다. 이런 해결책이 있다. 그럼요. 저는 이 책을 안 보고 오늘 이제 황주분이 갖고 오셔가지고 대기 시간, 쉬는 시간에 잠깐 봤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 책은 애들을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책에 가까운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령 아까 방금 얘기하신 삐삐, 린드그린 뭐 이런 친구들은 제가 말괄량이 삐삐라는 콘텐츠를 접하고 그리고 그 저자에 대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러스트를 보면 반가운데 애들은 백지 상태에서 이 책을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낯설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뭔가 읽기가 쉬운 책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고 근데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 네. 제가 사실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수업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우리가 보는 게 되게 달라요. 아이들이 발견한 우리는 내가 아는 걸 보잖아요. 책 속에서. 이거 내가 먹어본 거야. 이건 내가 어디서 들어본 사람의 이름이야. 이거 로마 시대 때 무슨 수도교라는 건 로마 시대 때 뭐야. 이게 스페인에 있네. 이걸 우리가 본다면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봐요. 저 위쪽 지방에 위도가 높은 지방에 있어 사람들이 스키를 타는데 저 아래쪽에도 스키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뭐냐면 거기서 산이라는 걸 찾아내요. 높은 산에서 스키를 타는 거. 낮은 데서도 탈 수 있지만. 뭐냐면 우리가 아는 지식을 찾아가는 기쁨이 있다면 아이들은 이것 속에서 뭐냐면 다른 거. 내가 알지 않아도 그 속에서 뭔가 공통점이나 차이점들을 분류하고 찾아나가는 또 즐거움이 있어요. 물론 거기엔 약간 스킬은 필요하겠지만요. 저는 이런 책을 볼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요. 아마 좀 김느낌님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저희가 너무 이렇게 옛날 얘기를 황주부님 앞에서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네네. 저희 때도 사실 이런 책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없었죠. 그래서 뭔가 세계를 이제 마주한다라는 거는 그 세계 전도, 그다음에 조금 이제 있는 집에 지구본, 지구본 이런 정도였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집에 이제 세계 전도 이런 포스터 같은 게 하나 생겼어요. 그걸 맨날 봤거든요. 막 지도에 나라랑 수도 같은 거 외우고 보면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나라는 스페인인데 스페인이 유럽이 맞는데 유럽 어디에도 스페인이 없는 거예요. 에스파냐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한 일주일 동안 그 샅샅이 정말 세계 지도를 몇 번을 보고 찾았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에스파냐라는 걸 정말 알고 나서 그렇구나. 너무나 황당했던 경험이 평생 잊히지 않을 경험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세계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요. 지금도 별로 그러니까 해외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는 별로 해외 여행에 취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와이프가 좋아하니까 이제 저도 좋아지게 된 그 정도의 감상인데. 제가 어려서 세계를 배웠던 건 주로 게임들을 통해서 대항해 시대랑 네, 또 대항해 시대나 이제 코에이사가 만든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대항해 시대,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배로 오가면서 그 나라의 뭐 문화나 이런 거, 언어나 이런 걸 습득하면서 그러니까 뭘 사다가 뭘 팔면 많이 남는지를 이제 하는 게임이에요.
그런 게임이고 또 제가 좋아했던 게임 중에 랑펠로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처음 저도 잘 들어봐요. 몰라는 게임이에요. 그 코에이사의 게임 덕후 시뮬레이션 덕후들만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랑펠로라는 게임은 나폴레옹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청년 장교 네네. 때부터 유럽을 제패하고 황제가 됐다가 결국에 몰락하는 시나리오까지 해서 각 시나리오별로 게임을 들어갈 수 있게끔 짜져 있고 여기선 당연히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의 보르도 지방의 장교 그래서 게임 자체가 보르도에서 시작해요. 보르도 내지는 마르세유에서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특징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여기서 세금을 어떻게 많이 걷고 여기 이 지방의 특산물은 뭐고 그렇죠. 그리고 뭐 가령 어느 지방은 기병이 되게 강하고 어떤 지방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이따 이제 제 책 소개 때도 얘기 드릴 거지만 나폴레옹이 어떻게 세계를 제패했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포병을 잘 써서 네. 본인 자체가 포병 장교였고 포병 기술, 포병 전술을 되게 선진적으로 도입하면서 사실 유럽을 제패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뭐 약점이 무엇이었는가 약간 이런 식으로 야, 김느끼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그 코에이사의 삼국지 시리즈 네, 떠오르고 삼국지 시리즈도 코에이사가 우리의 이 세계관에 엄청난 난 영향을 처음 들어봐, 끼쳤구나라는 코에이사를. 생각이 드는데 코에이는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약간 더 글로벌 버전이죠. 이제 문명 같은 시리즈를 하게 되면 네네. 저희는 문명 1, 2를 했던 세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1, 2, 3, 4, 5, 6 지금 6 하고 있는데 문명을 건설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인가요? 정말 문명? 고대 문명 초기부터 오케이. 지금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문명을 모르시는군요. 한번 하면 문명하시게 됩니다. 제가 좋아할 수 있을 게임 같아요. 예, 그렇죠. 성향적으로 왠지 이름만 들어도 자 오늘 막 너무 네. 게임 특집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지금 오늘 처음부터 대화가 산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느끼님이 그 랑펠로 네. 얘기를 하신 김에 예, 오늘 그 가져오신 내가 가장 많이 선물한 책 중에 하나가 예. 이 그쵸. 카를로 치폴라라는 역사학자가 쓴 대포 범선 제국. 제국이라는 오늘 주제가 내가 제일 많이 선물한 책이잖아요. 이 책을 누구한테 선물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세 분한테 설명했는데 군인들이 많은 것도 아닐 테고. 이 책은 기본적으로 역사서인데요. 네. 그러니까 약간 뭐 미시사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하여튼 그 아주 개괄적인 역사를 다루는 책은 아니고 이 책은 1400년에서 1700년대 유럽이 어떻게 세계의 바다 그리고 세계의 제국을 건설하면서 이것들을 지배할 수 있었는지를 밝히고 있는 그 세 가지 요소가 예. 대포 범선을 두 가지고 그게 제국을 만들었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키워드가 세 가지인 아. 거죠. 대포, 범선, 제국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대포 플러스 범선은 제국.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책은 저희 장인어른께 선물 드렸는데 오. 장인어른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것 같은데 갑자기. 네, 장인어른이 취향 저격. 요런 책을 좋아하신다는 거를 아. 제가 파악하고 사피엔스 이런 걸 읽으시고 굉장히 좋아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책이지.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읽으셨는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 책의 재미는 이 책이 좀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 책을 황주부님은 좀 포기했어요, 약간 너무 어려웠다고 하시는데 어렵다기보다 글 자체는 쉬운데 네. 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거는 사실 스포일러하고 그렇게 큰 관련은 없는 것 같아서 어차피 아니 책 내용 역사인데요. 뭐. 네, 책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유럽이 인구도 되게 적고 그냥 어딜 가나 동네북처럼 이렇게 두드러 맞는 약간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게 몽골군한테도 두드러 맞고 지금 우리가 이 지금의 유럽을 생각하면서 몽골군이 유럽을 지배했대라고 생각하면 좀 의아하잖아요. 아니 그 어떻게 지배했지? 근데 그 당시는 인구도 많지 않았고 뭐 변변하게 내세울 만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얘네가 부족한 인구와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재밌는 부분 하나는 뭐냐면 그 대포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이제 이순신의 그치. 해전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거의 뭐 거북선도 나오고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한데 네. 그게 세계 해전으로 보면 전혀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보통 이 지중해를 오가는 유럽의 배들은 사람이 노를 저어서
갤리선인가요? 갤리선이라고 하는데 노를 저어서 갖고 거기에 대포 따위를 실을 수 있는 여유는 없고 대포는 또 무겁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음. 그래서 또 대포는 사람들이 그 대포 처음에 이제 지금은 화약을 해서 이제 딱 명중함과 동시에 거기서 또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대포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대포는 그냥 쇠구슬을 채워가지고 화약이 없이 그냥 얘를 돌을 던지는 거랑 네.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네, 그냥 투포환인 거지. 그죠, 투포환 같은 거지. 투포환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성을 부실 때 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경이 큰, 왜냐면 그렇지. 예, 큰 쇳덩이를 써야 되니까. 그래야 부셔지니까. 예. 근데 이런 거는 도저히 배에다 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대포가 붐을 일으키게 됐던 계기가 이 대포를 만들려면 이 쇠 금속 조조 기술이 되게 발달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청동으로 만들 거냐, 철로 만들 거냐 이런 이슈들도 있는데 이 모든 이슈에서 영국이 굉장히 후진국이었대요. 근데 영국이 본인들의 후진국인 지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기술을 발전시킨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영국이 이제 대포 선진국이 돼요. 근데 이때 영국이 만들어서 이제 히트를 시킨 대포가 대포 사이즈를 줄인 거예요. 구경을 그러니까 포신을 길게 만들고 네. 대포의 알은 지름을 줄이고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대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싸게 팔아 가지고 결국에 이제 짱을 먹는 약간 이런.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이 대목을 보고 사실 되게 재밌었던 게 이게 현대의 어떤 국가들의 기술 경쟁하고 비슷하네요, 예, 진짜. 양상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네, 예. 진짜.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국이 이제 해양을 지배하잖아요. 나중에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이 그렇게 팔다가 나중에 빅토리아 여왕 때는 우리가 이런 기술을 함부로 이렇게 팔면 안 된다. 그래서 제한을 해요. 뭔가 또 슬픈 이제 이야기의 반전이 생기는 장면 같은 느낌이 드는데. 팔 수 있는 대포를 제한을 하고 근데 이제 또 이 대포가 돈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몰래 대포를 팔고 네. 그리고 결국에 대포를 만들 때 중요한 어떤 그런 기술 자체가 제철 기술 이런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산업혁명으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구도들을 해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기원 후 1000년, AD 1000년 이때쯤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 그렇죠. 네. 근데 왜 중국은 왜 18세기, 19세기쯤에는 완전 찌그러져가지고 온갖 서구 열강들한테 뜯기고 그렇게 되었나? 그게 이제 여기 대포 범선 제국의 제국과 관련 있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유럽은 그때 되게 찌질했기 때문에 이런 실용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화민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자란 게 없는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화약도 중국이 먼저 만들었고 그리고 대포를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자원들도 중국이 훨씬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실용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국의 어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역사학자가 이제 제시해주는 팩트를 통해서 근데 의문이 들어요. 맞춰보는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그걸 과연 실용적이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물론 화약 같은 경우에 중국은 전쟁에서 쓰기보다는 뭐 폭죽놀이 뭐 이런 데서 많이 썼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기술을 가지고 이용하지 않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령 이제 이 책을 지은 치폴라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거는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약은 중국이 먼저 개발했고 근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가치관이나 문화 자체가 유교 국가였고 그리고 숙련된 장인들이나 군인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 네. 그리고 이제 내부 반란이 하도 많이 일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대포 만드는 기술들이 유출되는 걸 원치 않았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러니까 널리 이 기술이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라 널리 이 기술이 퍼지는 거를 이제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변화들에서 유럽에 비해 뒤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그게 그런 설명도 종종 하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리키님 말씀하셨듯이 중국은 굉장히 국가 중심의.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유럽은 국가 자체가 그렇게 막강하지도 않았거니와 이런 걸 이제 상용화하고 판매하고 하는데 상인들이 엄청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넓은 공간으로 이제 확장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우위보다도 그렇죠. 그런 이제 삶의 태도, 살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지리적 중심이 굉장히 명확하고 굉장히 고도의 국가가 발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술이 그러니까 권력층에서 독점은 되지만 실제 사람들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지는 못한 건데 서양 같은 경우 오히려 그 국가나 그런 시스템의 발달이 미비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되고 개인의 이익이라는 니즈에 맞춰서 폭발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국가가 거기다 슬쩍 자기 숟가락을 얹는 그런 것으로 그래서 이거를 뭐랄까 여기가 실용적이고 얘네들은 실용적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저는 약간은 그게 딱 맞는 분석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아까 제가 그 크리스퍼 혁명 얘기하면서 네. 잠깐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메시지가 있어요. 가령 이 책의 저자는 어떤 빅토리아 여왕이 만든 한포, 그러니까 배에 싣는 대포가 그 아편 밀수를 근절하려 했던 어떤 중국의 조치보다 더 문명화된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포 자체가. 하지만 기술적으로 더 발전한 어떤 국가나 민족은 문명화 정도와 상관없이 우위를 점하게 되어 있다. 그 평가는 너무 무서운 평가네요. 네. 그것도. 그래 이게 이 책의 키 메시지예요. 네. 문명화 정도와 관계없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선 사람들이 결국 강대국이 되고 헤게모니를 잡게 된다라는 거죠. 저 왠지 이 책을 비판적 독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오늘 뭐 선물한 책으로 얘기 시작했는데 이 책에 빠져가지고 이 카를로 치폴라는 국내에도 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책들도 많이 번역돼 있어요. 뭐 얼마 전에 또 나왔어요. 네, 책이. 뭐 시계와 문명, 스페인 은혜 세계사, 중세 유럽의 상인들, 또 뭐 크리스토파노와 흑사병 이렇게 여러 종의 책이 나와 있으니까 좀 더 관심 갖고 네. 살펴보시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이 주제 내가 가장 많이 선물한 책에 더 어울리는 책은 김느낌께서 가져오신 두 번째 책이 아닌가 싶은데 이 책은 실제로도 선물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요 주고받는 책이에요. 네. 예,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 생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세봤는데 이 책을 총 14권 많이 선물하셨네요. 선물했네요. 근데 이 책은 사실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더 많이 선물한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제가 앞서 방송들에서 좀 소개들을 해서 이 책은 한 3번째 정도인데 이 책은 어떤 사람들에게 왜 선물하셨던 거예요? 이 책은 뭐 선물을 이미 다 했으니까 저는 이 책을 좀 징징대는 분들한테 선물을 해요. 나 김느낌 너무 어떤 분위기인지 그냥 떠올라. 그러니까 징징대다는 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제가 좀 이게 좀 웃기게 말씀드린 거고 징징댄다는 건 내가 봤을 때는 쟤는 충분히 행복한 환경인 것 같은데 뭔가 굉장히 생각의 전환을 하면 하지 않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많이 하죠. 개인적으로 책에 똥이 나오면 전 좋거든요. 그래서 눈먼 자들의 도시도 좋아하고 김훈 씨가 쓴 화장이라는 단편 소설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똥이라는 거가 주는 특히 이제 이 똥을 다른 사람이 치울 때에 그 생기는 서사들이 왜냐하면 누구나 자기 배설물을 딴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딴 사람이 치워줄 수밖에 없을 때 그쵸. 그러면 그런 정서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정서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생기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읽어봤던 모든 소설 중에 똥 얘기를 가장 잘한 소설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랑과 관련된 굉장히 따뜻한 소설이고 예전에 제가 이 책을 처음 보고 썼던 독후감이 있어서 몇 살 때요? 궁금하다. 이거 2005년쯤에 썼던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네. 중요 부분을. 한 사람이 태어나고 몇 살이 지나고도 스스로 학문을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절대로 평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교복 바지에 똥을 싼 어느 고등학생이나 엉덩이가 너무 커져서 학문까지 손이 닿지 않는 스모 챔피언처럼 웃음거리가 되거나 병들고 움직일 수 없어 기저귀를 장착하고 있는 확실한 어른들처럼 측은함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웃기거나 불쌍하거나 어느 경우든지
손쉽게 개인은 사라져버린다. 주체적인 학문 관리는 예전부터 구전되어 온 사람 구실의 필요 조건 중 하나인 것이다. 이렇게 학문과 관련된 범인류적인 공감에 힘입어 사실주의 작품들이 배설기관 및 배설물로 톡톡히 재미를 보아온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김우는 단편소설 화장에서 아내의 배설물을 받아내는 장면 하나로 주인공의 참담한 심정과 정신적 한눈팔기에 대한 면죄부를 단번에 독자들에게 설득시킨다. 문학의 똥이 등장하면 그것은 어떤 개인의 결핍을 강조하거나 말소시켜서 등장인물 간의 관계 평형을 파괴한 후 감동적으로 회복시키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다. 똥의 색깔과 구체적인 냄새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본전을 뽑으려는 사실주의 작품들에 비해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은 무척 담백한 필체를 지니고 있다. 또한 모든 얘기를 똥으로만 해결보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온통 똥뿐인 작품은 확실히 아니다. 이렇게 썼네요. 재밌네요. 황주부님은 읽어보셨어요? 읽었어요. 왜 선물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 공감이 가세요? 어쨌든 저는 선물 받았으면 정말 기뻤을 책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선물해 준다면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는 살짝 망설여져요. 그 대상이 막 특정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나의 영혼의 어떤 부분이 닿아 있는 사람에게 저는 선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모하메드의 혼잣말을 함께 따라가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행동이나 여기서 액션이 아니라 다른 사람 등장인물이 아니라 모모의 혼잣말. 내가 10살인 줄 알았을 때 모모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10살인 줄 알았는데 14살로 밝혀진 거죠. 14살이 됐을 때 하루아침에 4살을 더 먹었던 이 아이의 생각들. 그만큼 뭐랄까 커지고 그러니까 그냥 사랑받아야 되고 그것이 당연한 존재에서 14살이 되는 순간 내가 사랑을 해야 되고 내 앞에 있는 내 삶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되는 그 전환이 저는 되게 뭐랄까 너무 마음이 뭐라 말할 수 없이 울컥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다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물리적 나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느 날 나를 확 나이 들게 하는 혹은 내가 확 어른이 돼야 되는 그런 순간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어제까지였는데 1시간 전까지였는데 나는 다름이 없는데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 것이 이 아이의 혼잣말을 통해서 다시 나에게 자꾸 말을 걸게 됐어요. 저는. 저 되게 좋아하는 표현 중에 좋은 글은 노인의 마음으로 쓴 소년의 글, 소년의 마음으로 쓴 노인의 글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책이 딱 그게 맞는 두 가지가 되게 교차되면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에는 두 가지 다 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저 와이프한테 제일 처음 선물한 책도 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누구나 마음을 한번 움직여 줄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런 점에서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선물로 주고받는지 알 것도 같네요. 네. 그리고 황주부님께서 네. 선물 받았으면 정말 기뻤을 책이다라는 네. 표현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많이 선물한 책. 네. 저는 이제 편집자로 일을 하다 지금 서점에서 일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제일 많이 선물하는 책은 체링 크로스 84번지라는 책이에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국에 있는 한 이제 헌책방 주인과 미국에 있는 한 독자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런저런 책을 구해주면서 삶을 나누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아마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연을 맺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관계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덤덤하면서도 굉장히 울림이 있는 방식으로 잘 정리된 책이라서 책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꿈꾸는 어떤 장면이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선물을 하는 책이고요. 오늘 가져온 책은 이제 황주부님께서 맵스를 선물할 때랑 비슷한데 친구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저는 초등학생 혹은 이제 유치원 그 정도 됐어요. 제가 30대 후반이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또 제가 서점에서 일을 하니까 가끔 이렇게 메신저를 보냅니다.
뭐 애한테 어떤 책을 선물해 주면 좋을까? 그러면 제가 그냥 요즘에는 메시지로 이렇게 책을 선물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아, 진짜요? 그렇게 해서 이걸 제가 사서 보내요. 그렇게 주소를 몰라도 보낼 수 있어요.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대박.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문자를 받아서 본인이 등록해서 책을 받는 방식이거든요. 어. 배송을. 어쨌든 그럴 때 가장 많이 보내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제가 책을 구매하는 서점에서 다시 살 때가 되면 예전에 언제 사는지 목록이 쭉 나오잖아요. 그쵸.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요즘에 많이 선물하는 책 창비 출판사에서 나온 박성우 시인의 9살 마음 사전이란 책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감정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아무데나 펴도 돼요. 이 책을. 제가 펼치니까 지금 아파가 나와요. 아파. 이 원래 의미는 안타깝고 슬프다라는 의미인데 이 책에서는 왼쪽에 이런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랑 놀다가 동생이 팔을 다쳤어.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아파를 설명해주는 더 많은 문장들이 나와요.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드는 마음.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라는 말을 들을 때의 마음. 주인 잃은 강아지가 낑낑대며 우는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 그래서 이게 부모든 아이든 같이 읽어가면서 이런 하나하나의 장면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책이고요. 지금 앞에 넘겨서 좀 이번에 좀 반가운 미소를 짓게 하는 좋은 감정 얘기를 해보면 뿌듯해. 밑쪽에 동생이 바지에 오줌을 싸서 옷을 갈아입혀 주었어. 스스로 엄청 뿌듯한 거죠. 오른쪽에 보니까 내 그림이 교실 뒤 게시판에 걸렸을 때 드는 마음, 방학 숙제를 다 했을 때 드는 마음, 동시를 2편이나 외웠을 때의 마음, 이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마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책은 어린이 책 시장에서는 스테디한 유형의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런 책을 많이 선물했는데 그때는 제가 선물했던 책이 최인선 작가의 아름다운 가치 사전이라는 책이었어요. 이거 2005년에 나왔거든요. 이 책도 수십만 부가 팔렸어요. 이 책보다는 좀 더 간결하게 그런 장면이나 감정들을 설명해주는 책인데 이제 그 책이 10년 정도 팔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버전업이 된 다른 유형의 책이 또 나온 거죠. 이 9살 마음 사전이 호응이 좋아서 이 출판사에서 후속작을 냅니다. 이번에는 9살 함께 사전. 이게 이제 관계가 생기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펼치니까 숨겨가 나옵니다. 숨겨. 네. 숨겨 보니까 밑쪽에 뭐가 있냐면 엄마 생일을 모르는 척하며 선물도 사고 깜짝 파티도 준비했어. 근데 엄마가 딱 현관문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숨기는 거죠. 이런 장면이 그림으로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주사를 맞을 때 속으로는 엄청 떨면서 하나도 안 무섭다고 말하기. 뭐 그냥 그래. 상을 받고 나서 막 웃음이 나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하기. 장난치다 망가뜨린 배드민턴채를 침대 밑에 넣어두고 모르는 척하기.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그 나이 때 겪어봤직한 이런 장면들을 굉장히 잘 포착해서 문장들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이 박성우 시인이 동시를 쓰는 시인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마음이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한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특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자기가 외국에 가는데 외국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고 뜨문뜨문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선물해 줄 만한 한국어 책이 뭘까? 그때도 제가 이 책을 이제 선물을 추천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선물하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애기들한테는 굉장히 실용서적인 것 같고요. 실용서적. 오히려 어른들한테 실용서적 아닐까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는데 EBS에서 오래전에 공감 능력에 관해서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남자애와 여자의 공감 능력이 베이스라인이 다르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보통 애들이 좋아하는 그 이렇게 망치로 뭐 만드는 게임이 놀이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전동 드라이버도 있고 애기용 막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엄마랑 그 게임을 한참 하다가 엄마가 망치에 손가락을 찍은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예요. 퉁 하고 아야 막 너무 아파 막 이렇게 이제 하면 여자애들은 같이 울어. 하던 걸 내려놓고 울어. 그럼.
이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 근데 남자애들은 되게 좀 약간씩 반응이 다른데 남자애들은 이렇게 보면서 계속 망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애들은 망치질을 잠깐 멈췄다가 이걸 봤다가 다시 엄마를 봤다가 이걸 봤다가 하고 어떤 애들은 망치질을 이제 못 할까봐 이렇게 등을 돌리고 안 뺏기려고 약간 그런 남자애들은 키우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다행히 저희 집에 있는 애는 지금 딸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그 공감 능력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남자 여자가 다른 게 이란성 쌍둥이죠. 쌍둥이인 집을 또 했는데 여자애는 바로 반응이 나오고 남자애는 계속 돌아서서 망치질하고 드라이버질하고 있고 이게 되게 재밌나 봐요. 이게 되게 인기가 많은 놀이라던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정말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애들한테는 실용서적이고 어른들한테는 약간 그 시기에 저걸 떠올릴 수 있는 이런 거였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렇게 제가 막 여기 공감한다기보다는 그 회상하는 회상하게 되는 느낌들이 느낌? 좋더라고요. 근데 말씀처럼 아이들은 어떤 장면에서 공감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느꼈던 이런 감정 이게 요런 맥락이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긴 하네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보면서 어른들은 이미 큰 자기로서 그러니까 회상하며 아이를 대하지 않잖아요. 나라는 예를 들어서 엄마라는 존재, 뭐 이모라는 존재로서 아이를 대하는데 이 책이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이미 그 시대를 떠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아이들은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건 언제지를 이렇게 혼자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다양한 예들만이 아니라 그 아파를 내가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아프구나. 난 언제 아프지? 뭐 이러면서. 지금 말씀하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예요?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 유치원 기억이 나요? 인상 깊은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오후가 됐는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선생님한테 배가 너무 아프다. 계속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래서 배도 만져보고 뭐 물어도 보고 이랬는데 결국 선생님이 저에게 다시 이렇게 물었어요. 태근아 너 배가 고픈 거야? 배가 아픈 거야? 그 얘기를 충격적이었고. 고픈 거였어. 그러니까 정말 좀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그 차이를.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이 책이 그럴 때 있었다면 이런 생각이 딱 지금 드는데 그때 저는 배가 고픈 것과 아픈 게 다르다라는 걸 처음 알았던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뭘 느끼는데 그렇죠. 그게 어떤 언어로 표현되는지 그렇죠. 진짜 모를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지금 딱 언뜻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저걸 외운다기보다 자기 표현을 난 언제 아프지? 내가 그렇죠. 아픈 감정은 뭐지?를 아이들이 또 표현해 보면 그건 또 아이들한테 굉장히 귀한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이런 책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책? 뭡니까? 39 마음 사전에. 뭔가 벌써 좀 우울해지는데요? 아유. 39. 곧 오니까 지금 준비해서 쓰죠. 아니 제 와이프 39이거든요. 지금 쓸 수 있습니다. 와이프 이제 카피라이터라서. 청취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곧 저자로서 또 아니 부정기적으로 청취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딱 조용히 하고 있으면 또 안 듣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 책이 나오면 아마 30, 40대들이 가장 많이 선물하는 책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면서 저 오늘 7월 주제톡 내가 가장 많이 선물한 책 제목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황주부님께서는 MAPS 맵스 추천해 주셨고요. 김니끼님께서는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에생, 또 카를로 치폴라의 대포 범선 제국 가져오셨고요. 저는 박성우 작가의 9살 마음 사전과 9살 함께 사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누구에게 선물하셔도 좋고요. 그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선물하셔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늘 주제톡 내가 가장 많이 선물한 책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달엔 또 한여름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팟빵 게시판이나 또 SNS에 여러분들 책사이다에 대한 청취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책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열심히 의견 남겨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선물 이게 댓글 남겨주시면 맵스가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겁나 비싼 책인데.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공약 같군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책사이다 25회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알아? 옛날엔 대학 입학금이라는 게 있었대. 대학 입학금? 그게 뭔데? 등록금이랑 다른 거야? 다른 거래. 등록금 말고도 입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에 크게는 100만 원이나 더 냈었대. 그런데 왜 100만 원인지 산정 근거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했대. 그런 걸 왜 내? 어떻게 없어졌는데? 바로 청년참여연대가 있었기 때문이지. 즐거운 변화를 위한 청년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지금 전화주세요. 청년참여연대 그래!